한 청년이 존경하던 교수의 사무실에 취업합니다. 좋아하는 디자인을 배우며 꿈을 키울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2년 뒤 그 사무실은 청년에게 출구 없는 감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29살이던 피해자는 자신을 가르쳤던 디자인학부 교수가 운영하는 학회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는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대기였습니다. 이후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등장했습니다.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뒤 스프레이를 뿌려 화상을 입혔고 심지어 인분을 먹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범행은 교수 혼자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수의 다른 제자 3명까지 가혹행위에 가담했습니다. 교수가 사무실에 없을 때는 단체 채팅방으로 폭행을 지시했고 비공개 인터넷 방송을 통해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말 그대로 폭행을 원격으로 지시하고 생중계로 감시한 겁니다. 피해자는 밤에도 제대로 잠들지 못한 채 일해야 했고 받은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약 30만 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나중에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망치지 못했을까요?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짜리 공증각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도망치면 거액의 빚을 떠안을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놓은 겁니다. 장기간 반복된 폭행으로 피해자는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갇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학습된 무기력 상태로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가혹행위는 2015년 5월까지 무려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뒤 경찰은 교수와 가담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믿기 힘든 해명을 내놓습니다. 제자의 발전을 위해 그랬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이 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단체 채팅방 기록과 폭행 영상, 피해자의 상처가 모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교수의 또 다른 범죄도 드러났습니다. 학회 공금 약 1억 4천만 원을 횡령하고 한국연구재단을 속여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낸 혐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 폭행이 아닌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그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담한 제자 3명에게도 각각 징역 6년, 6년,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반전이 있었습니다. 상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일부 혐의가 제외되면서 교수의 형량은 징역 8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대법원은 이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 끔찍한 범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